떡보 만세. 옛날 옛날 어느 도매산골에 한 떡거머리 총각이 살았는데 이 총각이 너무나 가난해서 소당에 다닐 형편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아는 글자가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런데도 부끄럼 없이 태연히 잘 살았죠. 그런데 그 총각이 한 가지 잘하는 것이 있었는데 떡을 아주 잘 먹었어요. 얼마나 잘 먹는지 한 양푼이 되는 떡을 숨도 안 쉬고 한참에 다 먹어댔죠. 그래서 모두 떡보라고 불렀답니다. 이 떡보가 하루는 장에 갔더니 사람들이 담벼락 앞에 서서 떠들어대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보았더니 담벼락에 커다란 종이가 붙어 있고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말들을 하는 것이었죠. 떡보가 글을 모르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았죠. 뭐라고 쓰여 있기에 이렇게 소란이 난 것인가요? 중국에서 사신이 오는데 그 사신이 어려운 수수께끼를 낸다는군. 그 수수께끼를 맞힐 사람을 찾는다는 글일세. 하고 옆에 사람이 말을 해주었어요. 떡보가 생각하기를 글을 못 배웠어도 그까지 수수께끼 좀 못 맞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당장 보따리를 싸서 한양으로 갔답니다. 임금님 앞에 탁 나가서 제가 수수께끼를 한번 알아맞혀 보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를 쳤어요. 나라에서는 수수께끼 맞힐 사람을 아무리 찾아도 모두들 겁을 먹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큰 걱정을 하고 있었던 참이었죠. 그러니 너무나 좋아서 떡보를 수수께끼를 풀 사람으로 올려 놓았답니다. 그래서 며칠 대접을 잘해서 중국 사신이 오는 날에 내보냈죠. 옷을 잘 입히고 아침밥도 잘 먹여서 내보냈는데 떡보가 아침상을 받아서는 다른 음식은 입에도 안 대고 떡만 잔뜩 먹었답니다. 자그마치 5 대접이나 먹었다니까요. 그래서 중국 사신을 맞이하러 갔는데 어디로 가느냐면 압록강으로 갔어요. 압록강 저편에서는 중국 사신이 배를 타고 오고 이쪽에서는 떡보가 배를 타고 갔지요. 그래서 강 한 복판에서 만나는 것이었어요. 떡보가 멀리서 중국 사신을 보니 수염이 하얀 할아버지였지요. 그래서 배를 타고 슬슬 가까워지는데 아닌 게 아니라 중국 사신이 손가락으로 뭔가를 표시했어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 보이는 것이었지요. 저게 무슨 뜻일까? 궁리하던 떡보가 생각했어요. 옳지. 오늘 아침에 동그란 떡을 먹었다는 뜻이로구나. 그렇다면 나도 보여줄 게 있지.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네모를 그려 보였어요. 자기는 오늘 아침에 네모난 떡을 먹고 왔다는 뜻이었지요. 그러니까 중국 사신이 깜짝 놀라는 것이었어요. 사실은 중국 사신이 하늘이 둥근 것을 아느냐? 라는 뜻으로 손가락을 둥글게 해 보인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떡보가 네모를 만들어 보이니 저건 틀림없이 땅이 네모난 것도 안다는 뜻이렸다. 과연 똑똑한 사람이군 하고 생각하고 놀란 것이었어요. 옛날 사람들은 땅이 네모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다음에 중국 사신이 2번째 수수께끼를 내는데 이번에는 손가락을 이렇게 3개를 쫙 펴서 흔드는 것이었어요. 저건 또 무슨 뜻일까?
하고 떡보가 생각을 했죠. 저건 오늘 아침에 떡을 3대접 먹고 왔다는 뜻이구나. 그렇다면 어림없지. 하고는 손가락을 5개를 다 펴서 흔들었어요. 자기는 오늘 아침에 떡을 5대접이나 먹었다는 뜻이었지요. 그걸 보더니 중국 사신이 또 깜짝 놀랐어요. 사실 중국 사신은 삼강을 아느냐? 라는 뜻으로 손가락 3개를 펴 보인 것이었지요. 삼강 오륜 중에서 삼강을 아느냐고 물은 것인데 떡보가 손가락을 5개 펴 보이니까 아하, 저건 삼강뿐 아니라 오륜도 안다는 뜻이로구나. 너무나 지혜로운 사람이군. 이렇게 생각한 것이었지요. 이제 마지막 수수께끼를 낼 차례가 됐답니다. 중국 사신이 요건 모를 거다 하듯이 의기양양하게 자기 수염을 슬슬 쓰다듬는 신용을 하는 것이에요. 저건 또 무슨 뜻인가? 떡보가 잠시 생각하다가 옳지. 이제 자랑할 게 없으니 수염 자랑을 하는군. 그렇다면 나도 자랑할 게 있지. 하고는 저고리를 떡하니 젖히고 배를 내밀어 배자랑을 했어요. 떡을 많이 먹었으니 얼마나 배가 부르겠어요. 그걸 보더니 중국 사신이 무릎을 치며 감탄을 하였어요. 사실은 염제를 아느냐 하는 뜻으로 수염을 쓰다듬은 것이었죠. 중국 전설 속의 임금인 염제와 복희씨 중에서 염제를 아느냐고 묻는다는 것이 수염 염자를 나타내느라고 수염을 쓰다듬은 것이었죠. 그런데 떡보가 배를 쑥 내미니 아니 저건 배 복자를 나타내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염제만 하는 게 아니라 복희씨까지 안다는 뜻이렸다. 아이쿠 내가 졌구나 졌어 하고 생각한 것이었답니다. 그래서 중국 사신은 코가 납작해졌어요. 전에 같으면 큰 나라에서 왔다고 마구 거드름을 피우고 거만을 떨었을 텐데 아주 공손해져서 말했답니다. 내가 조선의 지혜가 이렇게 깊은 줄 여태 모르고 있었소. 정말 대단하시구려. 이렇게 거만한 중국 사신을 잘 물리치게 되었답니다. 임금님이 기분이 좋아서 떡보에게 말했어요. 뭐든지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말하여라. 하니까 떡보는 그저 떡이 최고여서 말했어요. 저는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그저 떡만 실컷 먹으면 된답니다. 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떡보는 평생 떡을 실컷 먹으면서 잘 살았답니다. 3년 걸린 과거길. 옛날 어느 마을에 황부자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황부자는 재산은 많았지만 자식이 없어 매일 치성을 드렸답니다. 그렇게 빌기를 10년 만에 아들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 그 기쁨이 말로 할 수 없었지요. 그런데 그 귀한 아들이 돌이 되기도 전이었어요. 웬 스님이 시주를 얻으러 왔다가 아들을 보고 하는 말이 이런 이 아이는 호랑이에게 물려 죽을 상이요 하는 것이었어요. 늙음하게 아들 하나 낳아서 금이야 오기야 하는 판에 이런 소리를 들으니 그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황부자는 스님한테 매달려 물었어요. 어찌하면 화를 면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좀 가르쳐 주십시오. 늙음하게 하나 얻은 귀한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평생 남한테 한마디의 원성도 안 듣는다면 살아날 방도는 있겠소. 하고 스님이 말하는 것이었어요. 평생 동안 남한테 원망하는 소리 들을 일을 단 한 가지도 하지 말아야 한다니. 남한테 원성 한마디 안 듣고 사는 일이 가능한지 황부자 부부는 기가 막혔지만 그래도 그때부터 아이를 조심조심해서 키웠지요. 아이가 커서 말귀를 알아듣고부터는 그저 앉으나서나 남의 원성 들을 일을 하지 말라고 타이르고 또 타이르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일렀어요. 아이도 부모 말을 잘 알아듣고 정말 착하게 잘 자랐답니다. 싹싹하게 인사도 잘하고 지인 일 굳은 일 마다 않고 남이 어려우면 도와주고 말도 조심해서 남 듣기 좋은 말만 골라 하고 어디 한 군데 나무랄 데 없이 잘 컸지요. 그렇게 잘 커서 이 아들이 어른이 되었답니다. 아들은 글 공부도 잘하였어요. 그래서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황부자 부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무래도 걱정이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조심해서 아무 탈 없이 살았지만 과거 보러 가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몰랐지요. 호랑이한테 물려 죽을 팔자라는데 과거 보러 가는 길이 온통 산길이고 고갯길이니 걱정이 태산이었지요. 황부자가 말했어요. 지금까지 남의 원성 들을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느냐? 잘 생각해 보아라.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암만 생각해 봐도 남한테 원성을 들을 잘못을 한 적이 없었지요. 정말 어릴 때부터 조심하고 살았으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정말이냐? 잘 생각해 보아라. 단 한 가지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과거 보러 못 가느니라.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도 절대 그런 일이 없었지요. 예, 정말로 없습니다. 그럼 됐다. 과거를 잘 보고 무사히 돌아오너라. 이렇게 해서 아들은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게 되었어요. 가볍게 짐을 꾸려 한양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지요. 원래 이런 시골에서 한양을 가려면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넉넉 잡고 한 달 보름을 두고 한양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산길도 걷고 고개도 넘으며 한양으로 가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험한 산길에 접어드니 사람 사는 집이 하나도 없고 주막도 없는 깊은 산이었답니다. 길에 다니는 사람도 없고 풀이고 나무고 자욱하게 우거져 있는 우슥한 산길이었지요. 그런 험한 산길을 혼자서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글쎄 저 앞에서 집채만한 호랑이가 나타난 것이었어요. 아니, 호랑이로구나. 나를 잡아먹으려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는가? 이를 어쩌면 좋은가? 간이 콩알만해지는데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보니 여지껏 남한테 원성 드릴 일이라고는 단 한 가지도 안 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놓였지요.
호랑이가 말하였어요. 어흥! 꼼짝 말거라. 내 여기서 너를 기다렸느니라. 내가 지은 죄가 있으니 어서 목숨을 바치거라. 어흥! 아들은 지은 죄가 있다니 그만 가슴이 철렁했지요. 그런데 자기는 암만 생각해도 그런 일이 없는 것이에요. 도무지 남한테 원성 드릴 일은 단 한 가지도 안 하고 살았으니 말이죠. 그래서 죽더라도 대체 무슨 일로 죽는지 알고나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더 큰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말했어요. 어흥! 내가 지은 죄를 모른단 말이냐?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어흥! 너 때문에 마을에서 쫓겨난 사람이 있는데도 모르겠다고? 내가 5살 때 내 엉덩이를 한번 꼬집었다가 쫓겨난 농사꾼 부인을 설마 모른다고 하진 않겠지? 어흥! 하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제서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 생각이 어렴풋이 나는데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었지요. 황부자 부부가 친척집에 가게 되어 어린 아들을 이웃집 농사꾼 부인에게 맡긴 일이 있었는데 그때 아들의 나이가 5살이니 아주머니 말을 안 듣고 고집을 부렸어요. 그때 아주머니가 보다 못해 엉덩이를 한번 꼬집어줬는데 그걸 나중에 부모에게 고자질을 했었던 것이었죠. 그러니 황부자 부부는 귀한 아들의 엉덩이를 꼬집었다고 화가 나 그만 그 농사꾼 부부가 부치던 땅을 빼앗아 버렸던 것이었어요. 그러니 농사지을 땅이 없어진 농사꾼 부부는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요. 이게 원성 드릴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아무리 부모가 한 일이라도 아들이 안 일러 바쳤으면 그런 일도 없었을 터이니 아들의 탓이었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나니까 자기는 여태 그것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털끝만한 잘못도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으니 이게 진짜 죽을 죄가 아닌가 하고 아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죽어도 마땅합니다. 하고 말하면서 호랑이 보고 잡아먹으라고 목을 쑥 빼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호랑이가 잡아먹지를 않고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더니 어흥! 제 잘못을 알고 비는 사람을 차마 어쩌지 못하겠구나. 대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 고개를 넘으면 외딴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이 바로 그때 쫓겨난 농사꾼 집이니라. 거기에 가서 3년 동안 머슴을 살면서 그 집을 부자로 만들어주면 죄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어흥! 하고 말하더니 어디론가 바람같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목숨을 건지고 고개를 넘어가 보니 정말 외딴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살면서 3년 동안 머슴 노릇을 했지요. 3년 동안 세경 한 푼 안 받고 억척같이 일해서 그 집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지요. 그랬더니 3년이 지난 어느 날 호랑이가 다시 나타나서 말했어요. 어흥! 이제 너의 죄가 사해졌도다. 이제 되었으니 갈 길을 가거라. 어흥!
하고 사라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과거 보러 가던 길을 다시 가게 되었답니다. 그러니 3년이 걸려 과거를 보러 가게 되었지요. 그리고 아들은 과거에 급제하여 원님이 되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나중에는 나라의 정승이 되어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호랑이 형님. 옛날에 어느 산골에 나무꾼하고 어머니하고 둘이 살고 있었어요. 나무꾼은 매일매일 나무를 열심히 해서 어머니와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산에서 나무를 열심히 뚝딱뚝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흥 하는 소리가 나면서 집채만한 호랑이가 앞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나무꾼은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이 일을 어떻게 하지? 아니야,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갑자기 호랑이한테 덥석 절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형님, 형님 하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깜짝 놀랬죠. 그래서 호랑이가 말을 하였어요. 형님이라고 했나? 너는 사람이고 나는 호랑이인데 내가 어떻게 너의 형님이 되냐? 그러니까 나무꾼이 아이고 형님 다 잊으셨나요? 형님이 3년 전에 산으로 가시면서 호랑이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커다란 덩치에 꼬리가 긴 호랑이를 만나면 그게 형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형님이 산으로 가신 다음에 어머니가 매일 형님이 보고 싶으셔서 우시다가 그만 병이 나셨답니다. 하고 울었어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정말 아니 내가 너의 형님이라니 아니 어머니가 병이 나셨어 아니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어흥 하면서 같이 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무꾼이 형님 어서 집으로 같이 가요. 어머니가 형님을 얼마나 그리워하시는데요. 어서 집에 같이 가서 어머니를 배워요. 하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아니다. 내가 이런 호랑이 모습을 하고 어떻게 어머니를 만난단 말이냐. 어흥 하면서 알았다. 내가 종종 들릴 테니 그렇게 알거라 하면서 나무꾼을 보내주었어요. 아이고 살았다. 나무꾼은 정신없이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어머니께 아이고 어머니 오늘 산에서 호랑이를 만났어요 하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그 다음날 밤이었어요. 쿵 하고 마당에 뭐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무꾼이 마당에 나가봤더니 아니 이게 웬일인가요? 멧돼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무꾼이 생각을 했죠. 아, 호랑이가 들린다더니 호랑이가 이곳을 가지고 왔나 보다. 그리고는 어머니를 부르며 말했어요. 어머니, 어머니, 호랑이 형님이 멧돼지를 가져왔어요. 하고 호랑이가 들으라고 크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고 정말 내 아들이 이걸 가져왔단 말이냐 하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바깥에서 듣고 있던 호랑이는
어머니, 어머니, 어흥 하면서 울면서 산으로 돌아갔죠. 그리고는 매일같이 호랑이가 그 다음 날에는 노루를 가져오고 그 다음 날에는 토끼를 가져오고 하루는 어머니가 아이고 오늘은 왜 이리 춥냐 하고 말을 했더니 어느새 듣고 여우를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여우털로 목도리를 하시라고요. 그렇게 매일매일 동물을 가지고 왔죠. 어느 날이었어요. 아이고, 이제 내가 장가를 가야 할 텐데 하고 어머니가 얘기를 하시니 이쁜 색시도 데리고 왔죠. 그래서 이제 나무꾼은 부인까지 얻어 아주 행복하게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월이 가니 어느새 어머니가 늙어서 돌아가시게 되었죠. 그랬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다음 날부터 호랑이가 마당에 동물을 가져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무꾼은 이제 호랑이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니 그만 오나 보다 하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며칠 후에 어머니 산소에 나무꾼이 올라가 보았어요. 그랬더니 거기 조그만 새끼 호랑이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머리에 하얀 끈을 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꾼이 아이고 너희들은 누구냐? 여기 왜 있는 것이냐? 아니 이 머리에 맨 하얀 끈은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호랑이 새끼들이 삼촌, 아버지가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너무 슬퍼하시면서 아무것도 못 드시다가 그만 돌아가셨어요. 어흥, 어흥 하고 우는 것이에요. 나무꾼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새끼 호랑이들을 따라 호랑이 굴로 가서 보았더니 커다란 호랑이가 죽어 있는 것이에요. 나무꾼은 엉엉 울었어요. 형님, 형님, 정말 어머니께 이렇게 효도를 다 하시고 돌아가시다니요.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호랑이를 어머니 옆에 묻어주고 호랑이 형님을 계속 생각하면서 살았답니다. 황도령과 친구들. 옛날에 황도령이라는 부잣집 아들이 살았어요. 황도령은 친구를 아주 좋아해서 매일매일 친구와 만나 술을 마시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오늘도 황도령은 혀가 꼬부라질 정도로 술에 취해서 걸음마저 제대로 걸을 수 없었어요. 비틀비틀하며 집으로 향했죠. 황도령은 이렇게 날마다 친구들과 어울려 술만 마시고 지냈답니다. 황도령의 아버지 황부자는 정말 아들이 몹시 걱정되었죠. 함께 술 마시고 노는 친구들만 좋은 친구라고 믿으니 큰일이군 큰일이야.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해 돌아온 황도령을 보고 아버지가 말했어요. 내 친구들이 그렇게 좋은 친구들이란 말이지. 그럼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 시험해 봐도 되겠느냐? 그러자 황도령이 말했죠. 그럼요, 아버지. 제 친구들은 정말 좋은 친구들입니다. 저를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는 친구들이죠. 그러자 황 부자는 곧 커다란 돗자리에 죽은 돼지를 둘둘 말아가지고 왔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였죠. 좋은 친구란 어려울 때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도와주는 친구를 말한다. 내 친구들은 좋은 친구라니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몸과 마음을 다해 다 도와주겠지? 황도령이 말했어요.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아버지. 저희가 얼마나 친한 친구인데요. 그러자 아버지는 황도령에게 커다란 돗자리에 죽은 돼지를 둘둘 만 것을 지게에 지고 친구 집으로 가게 했어요. 그리고 친구한테 말하게 하였죠. 친구 집에 다다르자 황도령은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문을 두드렸어요. 아, 이 밤중에 누구야? 한참 만에 친구가 눈을 비비며 나왔죠. 그러자 황도령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이보게, 내 부탁 좀 들어주게. 이 밤에 무슨 일이야? 친구는 졸려 죽겠다는 표정이었죠. 내가 사람을 죽였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그러자 친구는 물벼락이라도 맞은 듯 깜짝 놀랐죠. 뭐? 뭐라고? 사람을 죽였다고? 아니, 그런데 왜 우리 집을 왔나?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네. 부탁이야. 며칠 동안만 이 시신을 숨겨주게. 황도령은 지게를 내려놓았어요. 그러나 친구는 황도령과 지게를 번갈아 보기만 했죠. 황도령이 답답한 듯이 말했어요. 네, 반드시 사흘 안에 이 시신을 도로 가져가겠네. 그러나 친구는 쌀쌀맞게 말했어요. 미안하네. 우리 집에 남는 방이 없어. 그 시신을 맡아 둘 수가 없겠네. 친구는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답니다. 황도령은 너무나 기가 막혔지요.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 이렇게 나으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지요. 황도령은 아버지 보기가 부끄러워 얼굴도 들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황도령은 다른 친구를 찾아가 보았어요. 황도령이 걸음을 옮기자 아버지는 말없이 황도령을 따라갔죠. 그래서 두 번째 친구 집 대문을 두드렸어요. 아니, 어떤 녀석이야. 이 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게. 두 번째 친구가 문을 열고 나오자 황도령은 똑같이 이야기했죠. 그러자 두 번째 친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 그 시체를 나보고 맡으라고? 아니, 내가 어떻게 그런 일에 휘말리나? 안 되네. 황도령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 맞은 것만 같았어요. 아버지, 친구가 한 명 더 있어요. 그 친구는 반드시 제 부탁을 들어줄 겁니다. 황도령은 세 번째 친구 집으로 갔어요. 하지만 세 번째 친구는 문도 열어주지 않고 말했답니다. 아유, 너무 취해. 오늘은 더 이상 술은 못 먹겠네. 내일 만나 마시세. 황도령의 어깨가 축 늘어졌어요. 눈물마저 핑 돌았죠. 그때 아버지가 말했어요. 그럼 이번엔 내 친구 집으로 가보자구나. 황도령은 말없이 아버지의 뒤를 따라갔죠. 여보게, 날쌔, 문 좀 열어주게.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대문이 열렸어요. 아버지의 친구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서는 맨발로 뛰어서 달려나온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친구에게 말했어요. 여보게, 내가 살인을 했다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 며칠 동안만 이 시신을 좀 맡아주게. 그러자 아버지의 친구는 선뜻 시신을 맡겠다고 말하였어요. 그리고는 아버지의 두 손을 꼭 잡았어요. 분명 실수였을 거네. 어서 함께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생각해 보세. 그것을 본 황도령은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부터 놀기만 하고 술만 마시는 친구들하고는 어울리지 않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아버지 친구의 눈이 동그래졌죠. 그러자 아버지는 친구에게 모든 것을 말했답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친구도 껄껄껄 웃었답니다. 허허, 자네 아들이 아주 큰 것을 깨달았구려. 그 이후 황도령은 자신의 할 일을 찾아 겸손히 살면서 좋은 사람들과 만나 행복하게 살게 되었답니다. 이가 세면 재물이 새는 까닭. 이에 틈이 많이 벌어지면 재물이 샌다는 말이 있죠. 사실은 말이 많이 나가면 재산이 나간다는 뜻이랍니다. 옛날에 아주 말이 많은 세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말이 많은지 이 세 사람이 끼는 자리면 다른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이 말할 틈을 주지 않았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사람들이 오면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어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꼭 남의 말을 하고 남의 말을 하다 보면 좋은 말보다 나쁜 말을 많이 하니 모두 결과가 좋지 않았죠. 그리고 품앗이를 할 때도 일하는 시간보다 말하는 시간이 더 많으니 아무도 같이 일하기를 원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친구도 별로 없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친구만 없는 것이 아니라 재물도 없는 것이어요. 그래서 어느 날 세 사람은 왜 이렇게 가난한지 산신령님에게 물어보려고 길을 떠났어요. 고개를 넘고 또 고개를 넘고 해서 말이 많은 세 사람은 깊은 산속에 산신령님을 찾아갔죠. 그런데 정말 운이 좋게도 산신령님을 만났어요. 산신령님께 말했죠. 아이고, 신령님, 제발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산신령님이 말했어요. 그래, 자네들은 왜 나를 찾아왔는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말했어요. 아이고, 신령님, 저희가 왜 이렇게 재산이 모이지 않는지 너무나 이상해서 신령님께 여쭤보러 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산신령님이 말이 많은 세 사람에게 생전 처음 보는 황금 열매를 하나씩 주면서 말했어요. 이 열매를 물고 지내면 재물이 모인다네. 꼭 물고 있다가 1년 후에 이 열매를 다시 가져오면 된다네. 그런 다음에 산신령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세 사람은 그 열매를 입에 물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났어요. 밥을 먹을 때만 옆에 잠깐 빼놓고 하루 24시간 동안을 입에 열매를 물고 있으니 너무나 힘이 들었죠. 남이 무슨 말을 해도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해야 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손짓 발짓을 해야 하니 아주 답답했죠. 열흘이 지났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자 두 사람은 열매를 뱉어서 주머니 속에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죠. 입에 물고 있으나 주머니에 넣고 있으나 마찬가지지. 1년 후에 갖다 주기만 하면 되지. 이걸 어떻게 꼭 입에 물고 있어야 하나? 그래서
입에서 열매를 뱉어낸 두 사람은 다시 전처럼 말을 많이 하고 다녔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여전히 열매를 입에 물고 다녔어요. 그런데 입에 열매를 물고 있으니 아주 답답했죠. 아침에 일어나면 얘야, 새숨을 떠놓아라 했었는데 말을 할 수 없으니 나가서 직접 새순물을 떠서 했죠. 식구들이 보니까 달라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마당을 좀 쓸어라. 아니, 소죽이 아직도 안 되었구나. 소죽을 쏘어라. 아니, 너는 아직도 나무를 안 해왔느냐? 산에 가서 얼른 나무를 해오거라. 이렇게 말하던 것을 못하게 되니 할 수 없이 자기 손으로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내 묵묵히 일만 하였지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녁이 되면 이웃집에 마실을 갔다가 밤이 깊어야 돌아왔는데 이제는 초저녁에 일찍 잠자리에 들고 아침 일찍 일어나 삽을 들고 논으로 나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였지요. 동네에 큰 일이 생겨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에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잘도 빠졌는데 이제는 말을 할 수 없으니 몸으로 때웠지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산 신령을 만나러 가더니 벙어리가 되었다며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모두 그 사람을 전보다 더 좋아하게 되었답니다. 어느덧 산신령님과 약속한 1년이 다 되었어요. 그래서 세 사람은 다시 산속으로 신령님을 만나러 가게 되었죠. 두 사람은 신령님을 만나러 가니 주머니에 넣어놓은 열매를 꺼내 보았어요. 그런데 계속 열매를 입에 물고 있었던 사람 것은 그대로 황금 열매였죠. 그래서 입에 물고 있었던 사람만 산신령님께 열매를 돌려드렸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끝까지 열매를 물고 있었던 사람은 친구도 많아지고 재물도 많이 모으게 되었답니다. 열매를 물고 있을 때처럼 쓸데없이 남에게 말을 안 하고 말로 하는 것보다는 자기 손으로 직접 하는 일이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서 부지런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온 고을의 믿음과 칭찬을 받아 매일매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빚 갚아준 산신령님. 옛날 황해도에서 서해바다 쪽으로 가면 장현, 송화, 풍천이라는 세 고을이 있었어요. 그 고을 사이에는 박석산이라는 산이 하나 있었는데 산세가 아주 아름다운 산이었죠. 이 산기슭 풍천고을에 놀기를 좋아하는 날건달 한 명이 살고 있었어요. 그 건달은 아주 말도 잘했죠. 하루는 이 건달이 생각했어요. 이 박석산 기슭에서 묻혀 살기에는 나는 너무나 잘난 사람이지. 한양에 가서 신나게 놀며 우리 황해도의 멋을 자랑하고 박석산의 기상을 뽐내야겠구나. 이런 꿈을 꾸고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돈을 만들어 한양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흥청망청 신나게 돈을 썼답니다. 말을 잘하니 이렇게 말하면서 다녔죠. 내 이름은 황해도 거부의 아들 박석이다. 자, 박석의 소를 받아라.
이래서 이 건달의 이름은 서울 장안에서 파다하게 소문이 났죠. 그런데 어느덧 돈이 다 떨어져 갔어요. 그래서 이 건달의 신세는 처량하게 되었죠. 아이고, 내가 정신을 못 차려서 배가 망신을 하게 되었구나. 이제 어떻게 한다? 옳지. 이 한양에도 다 약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겠지. 어리석은 부자도 있을 테니 한번 알아봐서 찾아가 봐야겠다. 그래서 드디어 순진한 한양 부자를 알아낸 이 건달은 그를 찾아가 큰 소리를 쳤어요. 안녕하시오. 제가 그동안 한양에서 지낸 황해도 부자 박석이라고 합니다. 마침 돈이 떨어져서 그러니 900냥만 좀 구워 주십시오. 허, 내가 당신을 언제 봤다고 그럼 많은 돈을 한두 마디로 꺼준단 말이오. 허참, 한양에서 소문난 부자가 900냥 가지고 어찌 째째하게 그러십니까? 한 번만 구워주시면 떼어 먹지는 않겠습니다. 나보고 째째하다고? 이런 모욕을 하다니. 좋다, 여기 돈을 주겠으니 꼭 갚으시오. 고맙습니다. 다음 언제 날까지 황해도에 풍천 땅에 가시면 제가 이자까지 쳐서 틀림없이 갚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 배포가 있고 부잣집 아들 같아 보여 구워주는 것이니 그날까지 꼭 갚으시오. 아무렴 여부가 있겠습니까?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약속을 한 이 건달은 고향으로 가지 않고 또 노는 일에 빠져 꾼 돈마저 다 탕진해 버렸답니다. 세월이 흘러서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한양 부자는 이 박석이라는 사람이 돈을 언제나 갚을까 하고 기다렸지만 깜깜무소식이었죠. 그래서 직접 그 황해도에 박석이라는 부잣집 아들을 찾으러 내려갔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박석이라는 부잣집 아들은 없었죠. 여기에 박석이라는 사람은 없어도 박석산이라는 산은 있다오. 설마 박석산 산신령에게 돈을 구워준 것은 아니오. 하하.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그를 비웃었어요. 참으로 걱정이 태산이었죠. 돈도 다 잃고 있는 대로 망신만 당했으니까요. 있지도 아니한 박석한테 돈을 꺼주다니 내가 바보로구나. 산신령님은 내 답답한 심정을 아시겠지. 무엄하게도 자기 이름을 써먹고 다니는 박석이라는 건달을 혼 좀 내주시지. 박석산 산신령이 원망스럽구나. 아이고 피곤하다. 이 산기슭에서 좀 쉬었다 가야겠구나. 아이고 졸리네.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누가 말을 시키는 것이었어요. 어허, 이보시게. 잠만 자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보게나. 아니, 누구십니까? 내가 박석산 산신령이네. 자네가 나를 원망하더군. 내가 속이 상해 그냥 있을 수 없어 자네에게 온 것이네. 그래, 얼마나 박석이란 놈에게 꿔주었나? 900냥입니다. 고향 산천을 망신시킨 박석이란 놈. 그래도 이 산기슭에서 자랐으니 내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겠구만. 내가 저기 산삼밭을 알려줄 테니 가서 산삼을 캐어 빚을 보충하게. 아,
박석산 산신령님, 정말 고맙습니다. 산신령님과 작별하고 일어나 보니 꿈이었어요. 그래도 꿈속에서 일러준 대로 찾아가 보니 정말로 산삼밭이 있었지요. 그래서 한양부자는 이 산삼을 팔아 몇 배나 이득을 남겼답니다. 한양으로 간 건달은 박석산 산신령님이 꿈에 나타나 아주 혼쭐이 난 다음에 고향으로 내려와 그 다음부터는 착실하게 살았답니다. 자라나는 금덩이. 옛날 어느 마을에 홀어머니가 아들 하나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서당에 가면 아이들이 아버지가 없다고 매일매일 놀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매일 울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도저히 서당에 다닐 마음이 안 생겼지요. 그래서 아침밥을 먹고 공부를 하러 간다고 하고서는 사실은 다른 데 가서 놀고 왔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한 홀어머니가 화를 내었어요. 매를 가져오너라. 어머니,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내가 너 하나를 가리키겠다고 이 고생을 하는데 내가 그까지 일로 서당을 빠졌다는 말이냐? 어머니,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을 잃고 너 하나를 두고 내가 크는 낙으로 내가 공부하는 것을 보는 것을 낙으로 삼고 살고 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너를 잘 길러달라고 유언까지 하셨는데 말이다. 공부를 열심히 해 장원 급제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나는 이 오두막집에 살더라도 꿈이 있는데 하물며 너는 사내 대장부가 아니냐. 알겠어요, 어머니. 그날 이후 이 아들은 아이들이 놀려대어도 무시하고 열심히 서당에 나가 공부를 하였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 아들이 과거를 보러 가게 되었어요. 과거를 보러 갈 때도 재산이 없으니 혼자서 걸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큰아버지가 마음이 안 좋았던지 도와주려고 하였어요. 그러자 그 집에 나이가 많은 하인 하나가 제가 마부 노릇을 하면서 도련님을 모시고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말하여 아들이 큰아버지 덕분에 편하게 서울을 가게 되었죠. 이제 이 나이가 많은 하인을 마부 삼아 아이는 말을 타고 서울로 가게 되었어요. 어느 날 길을 가다 날이 저물어 잘 곳을 찾지 못해 어느 마을에 큰 부잣집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어요. 여봐라, 여봐라. 어느 집 문 앞에서 이렇게 부르니 그 집에 하인이 나왔죠. 우리 도련님이 과거길을 가시는데 날이 저물어 부득이 이 댁에서 하루 저녁을 자고 가려는데 신세를 질 수 있겠소? 예,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들어가서 자게 되었는데 그 집은 아주 부잣집이라 마구간도 구리로 만든 마방 같은 마구간이었어요.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하니 시골말이 얼떨떨해서 바로 들어가지를 못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나이 많은 하인이 말했어요. 어허, 이놈의 말 좀 보게나. 이 마구간이 그렇게 누추해서 안 들어가려고 하느냐? 말 주제에 아무데나 들어가서 잘 일이지. 그러니까 이 부잣집 하인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구리마방이 누추하다면 저 길손네 마방은 얼마나 좋다는 말인가? 이놈아, 우리 집은 금마방,
마방이다마는 사람이든 말이든 객지 나오면 고생이다. 쌀밥, 보리밥을 따질 일이냐? 아무 데서나 하루 저녁 자고 내일 떠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인이 그 소리에 깜짝 더 놀랐죠. 원 세상에 자기 집 구리마방은 이 사람의 금마방, 은마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이 사실을 말했답니다. 그 집 주인은 하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죠. 아니, 그렇게 부잣집 사람이 왔어? 그렇다면 사람도 잘생겼고 가구도 보러 간다고 하니 공부도 할 만큼 했겠다. 우리 사위를 삼아버려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가구를 보러 가는 아들을 사위로 삼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말하였죠. 나는 가구를 보러 가야 하는데 여기서 장가를 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자 하인이 말하였죠. 아, 장가를 먼저 들고 나중에 가구를 보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저 제 말씀을 따라 주십시오. 하고 우겼어요. 그래서 혼사가 이루어진 것이었죠. 그래서 혼인잔치가 끝난 후에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답니다. 얼마쯤 가다가 하인하고 신랑은 처갓집에서 보낸 하인을 다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이제 우리끼리 갈 터이니 자네는 그만 돌아가게나. 아니 그래도 우리 집 아씨가 사는 곳을 알아야지요. 아닐세. 내가 각오는 안 하고 장가를 들었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일세. 자네들한테 내가 매 맞고 자네 집 교수가 혼나는 것을 자존심이 있는데 보여줄 수는 없지 아니한가? 그렇긴 하네요. 그렇다면 저희들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랑과 신부와 나이 많은 하인은 셋이서 고향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아들이 세숙 씨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자 홀어머니는 너무나 놀랐죠. 그래서 아들을 나무랐지만 어쩔 수가 없어서 며느리를 받아들였답니다. 그런데 그때 호기심이 많은 신부집 하인 하나가 멀리서 몰래 따라와 이들 신랑 신부가 들어간 집을 보았어요. 아니, 저렇게 조그만 집에 들어가네. 그래서 즉시 신부집에 알렸어요. 하지만 자기들이 좋아 서둘러 딸을 시집 보낸 부잣집 부부는 마음이 타들어가도 이제는 어쩔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지만 모두 다 놀래도 제일 놀란 사람은 부잣집 딸로 고이고이 자란 세색 씨였어요. 다 허물어져 가는 집에 쌀이 떨어져 먹을 것이 없다니 믿어지지 않았죠. 기가 막힌 일이었죠. 그래서 저절로 눈물이 나와 울었답니다. 부엌에서 밥을 할 때도 울고 빨래할 때도 울고 하루 종일 울었어요. 그렇게 아궁이에 불을 뗄 때도 손바닥으로 바닥을 쳐가며 울었답니다. 그런데 하도 많이 때려쳐서 아궁이 바닥이 부서졌어요. 그런데 이 부서진 아궁이 바닥이 번쩍번쩍한 것이에요. 이것은 황금인데? 깜짝 놀란 새색시가 아궁이 밑을 더 파보았더니 계속 금덩이가 나오는 것이었어요. 이 부잣집 출신 색시가 이 집에서는 있는 줄도 몰랐던 보물을 찾아낸 것이었죠.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아가, 내 복이다. 고맙다. 아닙니다. 어머니가 이 집을 지니고 이 가문을 지키고 아들을 엄하게 가르치시면서 온갖 고통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오셔서 이 금덩어리의 임자가 되신 것이에요.
어머니가 이 집을 파셨더라면 이 복이 어디로 갔을까요? 고맙다. 내가 내 고생을 알아주니 고맙구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금덩어리를 떼서 팔고 나면 또 그 뗀 만큼 밤사이에 다시 자라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정말 큰 부자가 되어 지난번에 거짓말을 했지만 이번에는 진짜로 금마방, 은마방까지 차린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거짓말이 정말이 되었죠. 처음에 하인에게 속아 가난한 집에 딸을 보내 마음고생을 했던 부잣집 장인 장모님도 기뻐하였죠. 그래서 이제 걱정 없이 공부하게 된 아들은 과거에 급제하여 큰 벼슬을 하고 어머니와 부인과 함께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